이어서 한 주간의 핀테크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회사의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핀테크 박람회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28일 온라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에 참가할 온라인 부스를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참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금융당국과 대사관 등의 온라인 전시관 링크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 전문 용어의 순화와 표준화를 위해 국어 책임관 제도를 도입하고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최근 금융과 IT가 융합된 핀테크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새로운 금융 용어들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전문 용어 표준화 협의회를 통해 이러한 불편과 혼란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테크핀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국민들이 모바일 기반 간편 결제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카드에서 모바일 카드로 그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건데요. 카드업계는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위원회가 5차 금융중심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한 정책 연구에서 핀테크 등 혁신금융을 중심으로 전략을 재편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금융회사들의 글로벌화도 더 활발히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P2P 금융업 감독 규정 및 시행 세칙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진입과 영업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중앙기록관리기관 등 인프라 구축 등인데요.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경우에만 P2P 금융업 등록을 할 수 있고 각종 공시화 관리,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됩니다. 이상으로 한 주간의 핀테크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P2P 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먼저 저희가 핀테크 투자 백서인 만큼 유독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혁신과 시행세칙이라는 단어였는데요. 두 분도 반가우셨죠? 네네. 기사에서 급변하는 지불 결제 시장 이런 용어가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네. 제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지불 결제 시장이 크게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한번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지불 결제 시장이라고 하는 건 그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경제 활동을 하면서 화폐 탄생과 동시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최초에는 이제 현금을 주로 현금 전에 이제 물물 교환이 있었겠죠. 네. 네. 물물 교환 이후에는 현금이라는 것이 제도가 생겨서 현금을 주고받는 거래가 있었고요. 그 다음 결제 시장이 카드 시장이 발생했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 흔히 생각하는 플라스틱 카드에 신용 결제를 해서 카드로 결제했던 시장이 있었고, 그 다음 시장이 모바일 시장으로 발전됐고요. 최근에는 이 모바일 시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간편 결제라는 시장이 들어왔습니다. 이 간편 결제 시장은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 시장으로 앞다퉈서 진출해 있고요. 국내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간편 결제 시장에 세계 전쟁이 발발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간편 결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결제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이 이 간편 결제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이거 하나 질문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부분이 바로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테크핀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혹시 잘못 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테크핀, 핀테크 두 개가 서로 다른 건가요, 이사님? 네, 핀테크는 이제 다들 들어서 익숙하시겠지만 핀테크의 P는 금융의 파이낸스, 네.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테크를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즉 금융을 기반으로 한 기술 서비스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신한은행의 소울이나 우리은행의 위비톡 같은 경우가 핀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만든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런 기술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기술을 기반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반대로 테크핀은 이 합성어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대로. 근데 실생활에 어떻게 있을까요? 테크가 앞에 있죠. 네. 네. 기술 중심의 회사가 금융을 접목한 서비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핀테크는
금융 기반의 기술이 접목된 거고 테크핀은 기술 기반의 금융을 끌어온 거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네, 테크핀 좀 익숙한 단어들이 하나 둘씩 이것과 연관돼서 들려오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생활 속 테크핀 사례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에서 정답이 있다고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핀테크와 테크핀 앞에 있는 단어가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죠. 네. 그렇다면 테크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테크 기술적인 부분에 금융을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도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이 도반된 시설이 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테크핀 기업의 공룡기업, 전 세계적인 공룡기업이 중국의 알리바바에서 만든 엔트 파이낸셜이라는 게 있고요. 미국의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페이, 국내에서는 테크핀 기업에서 선도주자인 카카오뱅크, 네이버에서 만든 네이버페이가 있죠. 삼성에서 만든 삼성페이. 이게 대표적인 주자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생활에는 그렇게 좀 다르게 다가오는데 금융 전반적인 시장에서 봤을 때 이 두 단어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걸까요? 이사님. 테크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3, 4년 안에 금융 서비스가 테크핀 위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핀테크라는 대신에 테크핀이 이제 일상적으로 쓰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많은 기술 기반 기업들이 이제 금융사를 인수하면서 테크핀으로 나서는 것도 같은 이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언급한 단순히 채팅 사이트로 시작한 카카오가 이제는 은행이나 교통 그리고 카카오 프렌드 샵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로 인상 깊고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서 앞으로 오프라인 은행 및 이 증권사들은 아무래도 점점 축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핀테크와 테크핀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이야기해봤는데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것 같고 아직은 좀 헷갈립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미 둘 다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만은 이제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8월에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P2P 관련 법안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지난 30일에 금융당국이 시행을 앞두고 P2P 금융업 감독 규정과 시행세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행세칙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훑어볼까요?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해당 요건과 절차를 통해서 건전한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춘 P2P 업체를 검증하고자 등록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용자들의 P2P 플랫폼 선택이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체와 상품의 구체적인 정보를 동시 제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P2P 업체가 연체와 부실로 조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체율이 높아진 업체의 경우 일부 영업 방식이 제한되거나 공시 관리 의무를 또 규정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저해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또 제한을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P2P 업체는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또 손해배상을 이제는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등록 취소 및 폐업 시에도 유지가 된다는 점.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P2P 업체는 영업 재무 현황,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등을 분기 월별로 감독기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구체화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P2P 금융업 이 시행 세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장 이렇게 눈이 가는 게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금지 조항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투자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대표님?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금융당국에서 투자가 보호에 관련된 중점 사항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위험 상품을 유형의 첫 번째 방법은 투자가가 상품에 대해서 분별하기 어렵게 상품을 섞어서 판매하지 못하게 한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신용도 위험 상품이 높은 신용대품 상품이든지 물론 전체 신용 상품이 나쁘진 않습니다. 고위험 상품에 있는 상품과 저 위에 위험 상품에 있는 상품을 섞어서 투자가가 판단할 수 혼란스러울 수 있게끔 섞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상통화. 여기서 이제 말씀 많이 나왔던 비트코인, 네. 이런 것처럼 또는 또 파생 상품,
소비자가 또 이해하기 어려운 비트코인이나 파생 상품을 결합을 한다거나 연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위험 상품이 된다는 것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 그리고 연체 기록이 많았던 차주에 대한 추가 대출을 제한한다. 이 세 가지 사항으로 중점적으로 강화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연체율 구간에 따른 어떤 의무도 생긴다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도 좀 한번 짚어주시죠, 이사님. 네, 연체율의 비율에 따라서 일부 영업 방식이 제한되거나 공시 관리 의무가 부여가 됩니다. 첫 번째, 연체율이 만약에 10%를 초과할 때는 자기 계산을 하는 새로운 연계 투자를 할 수가 없으며,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의 5%를 초과하는 또 연계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15%를 초과하게 될 시 금융사고 또는 부실 채권의 발생 등 온라인 투자업과 관련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경영의 공시 의무를 가지게 했습니다. 자, 물론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지만, 만약에 20%를 넘게 되면 연체율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고지하는 또 보고 의무도 발생을 합니다. 네, 시행 세칙을 제가 느끼기로는 소비자, 그러니까 투자자를 좀 많이 보호하는 울타리가 생겼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건 이제 개인 투자자의 입장이고, 금융기관이나 P2P 업계에서는 이것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현재 2019년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는 투자의 한도를 증액해서 네. 세부 사항을 증액하겠다라는 발표를 있었고, 그것이 향후 2020년부터 적용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번 발표에 의하면 오히려 투자 한도를 줄이고 세부적으로 안정성을 더 강화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업계와 금융당국 간에 서로 이견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금융당국에서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좀 더 강화된 재무 건전성과 신용도에 대한 높은 평가를 중점을 줘야 된다는 것이고, P2P 업체에서는 시장의 좀 더 확대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는 그런 양면이 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입장 모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만한 사항이고, 일단 지금 정해진 시행 세칙으로 인하면 투자 한도를 좀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금 더 힘쓰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시행 세칙이 마련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또 이렇게 전문가님들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계시죠?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중은 물론이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